산골 나무꾼에서 대장군이 된 사람. 옛날에 경상도 한 고을 깊은 산속에 홍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았지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나이 40이 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는 일이었어요.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답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하였지요.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었나 보.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어요. 오곡이 무르익고 갖가지 열매가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주 대단한 아기였어요. 크기가 꼭 5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거릴 정도였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 권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홍대권이라고 지어주었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20여 년이 지났어요. 청년이 된 홍대권의 모습은 아주 굉장하였지요. 키가 8척이 넘고 가슴둘레는 5자도 더 되었답니다.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홍대권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홍대권은 산중을 헤매던 오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하였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였지요. 얘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잉어탕.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물이란 물은 꽁꽁언 산골에서는 더 그러하였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답니다. 홍대권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두께가 자그마치 2자 새치였어요. 그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이 뻥 뚫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얼음 구멍으로 퐁 뛰어올랐지요. 나와 보니 봄은커녕 한겨울이었답니다. 한데 이 잉어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방향을 잘못 들어 얼음판에 발딱 낮아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홍대권이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쏙 주워 담는 것이었지요. 홍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뽀얀 국물을 내었답니다.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면서 홀짝홀짝 먹기 시작하였어요. 얘야, 인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하루는 홍대권의 아내가 하도 신기해서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가 않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답니다. 얘기를 듣고서 성큼성큼 걸어온 홍대권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안 하였지요. 허허, 이것 봐라. 홍대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을 안 하였어요. 대권이 쇠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한껏 힘을 주자 그제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솥에서 떨어졌답니다. 잉어를 꺼내놓고 보니 색깔이 누르스름한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답니다. 자세히 보니 어느새 잉어가 금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이런 산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한테나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홍대권은 금 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간 한 구석에 던져두었어요.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서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게 하였어요. 한편 윤시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암행어사로 발탁되었답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천거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답니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해서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거지옷을 입은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걸어 충청도를 거쳐 문경세제 근처에 이르렀답니다. 경상도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지요. 대충 짐작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답니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 찾아 들어가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겨우 먼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보게 여기 문경은 어디로 가는고? 지게를 짊어진 그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답니다. 거짓골을 한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지요. 문경? 오던 길로 도로 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서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어요. 다시 온통 산중을 헤맸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하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답니다.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어요.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확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 갔지요. 이때 어떤 꼬부랑 노파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아이고, 얘야, 무섭다. 얼른 가자. 저러다가 날이 저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어서 가자. 하지만 젊은 안악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세워둔 채 두 사람 있는 곳으로 다가갔답니다.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어요.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하였지요.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게 없었답니다. 안악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고리 섭을 열어서 젖을 짜기 시작하였어요. 마침 갓난 아이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지요. 여인이 젖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러자 안악은 급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하였지요.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악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어요.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돈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대여섯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집으로 들어갔어요.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지요. 팔척 장신의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바로 홍대권이었답니다.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 하였어요.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울음 반 투정 반으로 말을 하였어요.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글쎄, 네 처가 말이다. 네 처가 글쎄, 산속에 웬 거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다가 젖을 짜먹였단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홍대권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답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까짓 거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둥그레졌답니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재고서 홍대권을 겨냥하였어요. 만약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용서 없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권은 한 손에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넌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화를 진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 동정을 살폈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이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한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 거요. 그러더니 홍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후려 갈기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방에 들리남 호되게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한참을 그러던 홍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물풀의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다 훌떡 집어 던졌어요.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제가 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하였어. 그저 부끄럽다고 그랬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건넌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얘가 죽었네. 아가,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바스스 일어나 앉았답니다. 어머니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겨 팼느냐. 때리는 소리가 안방에까지 들렸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답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야.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간 임금님께 천거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지요.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권에 얽힌 사연을 적어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을 원에게 청하여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 보냈답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 올리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권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금 잉어를 들고 길을 나섰답니다. 홍대권을 데리러 온 사령들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받아들었다가 그만 애꿎은 발가락만 결단나고 말았지요.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홍대권이 대궐 뜰 앞에 엎드렸어요. 만조 백관이 두 줄로 늘어선 앞이었지요. 금관 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홍대권을 내려다 보았답니다. 저 백성이 윤어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큰 그릇엔 담기는 것도 많다더니 몸집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홍대권이 두꺼비처럼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내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게 아니냐. 성명을 대거라.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어요. 이놈아, 어전이여, 얼른 얘기해. 안 하면 목이 떨어진다 이놈아. 그러자 엎드려 있던 홍대권이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는 아래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궐 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질 정도였어요. 만조 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데 내관들이 얼른 와서 붙드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면했답니다. 소인의 성명은 홍대권인 줄로 아래오. 홍대권이라. 대권이면 큰 대자에 권세 권자겠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너도 언젠가 큰 권세를 누릴 때가 오리라.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하였어요. 저기 헝겊에 싼 것은 무엇이더냐? 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이옵니다. 홍대권이 금잉어에 얽힌 사연을 아뢰자 임금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었어요.
허허, 장하도다. 과연 훌륭한 인재야. 임금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어요. 여봐라 홍대권,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시 그를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홍대권이 아무 대답이 없자 임금이 말하였어요. 어허, 그를 배웠으면 좋은 벼슬을 내릴 터인데 안 되었구나.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되었다. 천자문 속에는 갖은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되었어. 그래, 더 배운 것은 없더냐? 명심보감을 혼자 읽어서 깨친 줄로 아래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뢰어 보아라. 그러자 홍대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12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은 줄로 아래오. 그러자 그만 임금과 만조 백관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저자가 사서삼경을 삶아 먹었다는 것인가? 그때 다시 임금이 홍대권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또 대답이 없었답니다. 아깝도다. 네가 만약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터인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그래, 사나이로서 활도 한번 안 쏘았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은 있사옵니다. 오호, 그래. 그건 말고는 잡은 게 없느냐? 하루는 나무 한 짐을 해놓고 앉았으려니까 뒤에서 뭐가 꿀꿀거려서 돌아보니 크기가 황소만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똥구멍에다가 활을 쐈더니 화살이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갔는데 배가 따가우니까 멧돼지가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 한 10리 쫓아가서 그 뒷다리를 붙들어 바위에 팽개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만면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또 한 가지를 물었답니다. 그래, 활은 그렇거니와 혹시 칼은 손에 잡은 일이 없느냐? 그러자 홍대권이 대답하였어요. 제대로 된 칼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의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본 줄로 아뢰옵니다. 옳지, 그럼 되었다. 여봐라, 여기 박 장군을 대령시켜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척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고렛나루가 시커먼 데다가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 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지요. 박 장군이 대령하자 임금은 홍대권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하였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지요. 홍대권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어요.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되었답니다.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권은 아이고, 다치겠는데, 다친다니까 하면서 사뿐사뿐히 피하는 것이었어요.
박 장군의 칼은 홍대권의 몸에 닿을 듯 살짝 비켜나갔지요.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권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 장군의 칼이 홍대권의 목에 와 닿았어요. 위기 일발이었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답니다. 쨍그랑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 동강나더니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꿇어 엎드려 투구를 벗었지요. 여봐라 홍대권,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홍대권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지요. 툭! 무엇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답니다. 홍대권이 박 장군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이었어요. 임금님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권에게 말하였지요. 장하다 홍대권, 네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백관을 향하여 말하였어요. 경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요. 홍대권은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다. 그렇게 해서 홍대권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답니다. 그 후 홍대권은 오래도록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고 한답니다.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올려 길이 호강을 시켰음은 물론이랍니다. 상주를 도운 정씨.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부잣집에서 죽도록 일해주고 논 한 떼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논 한 떼기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에휴, 이 작은 땅에다가 벼를 심어보았자 쌀 한 대박 얻기도 힘들 텐데. 정씨는 날이면 날마다 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장사를 해보라고 하였지요. 요새 무명장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더구먼. 맞아. 그것도 아니면 생선 장사를 하던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정씨의 일에 간섭하였어요. 마침내 정씨는 마음을 크게 먹고 논을 팔기로 하였지요. 이 정도면 비싸게 쳐주는 거야. 논을 산 사람은 생색을 내면서 돈을 주었답니다. 정씨는 돈을 받아들고 무명을 사러 갔지요. 좀 더 싸고 좋은 무명을 얻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어 정씨는 가까운 주막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어요. 주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지요. 거 무슨 일이요? 정씨는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이유를 물었답니다. 저 아이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 오도 가도 못한다는군요. 저 방 안에 저 아이의 죽은 부친이 있다는데 이거 참.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며 어린 상주를 바라보았어요. 정씨는 사람들 틈을 뚫고 나가 어린 상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대여섯은 되어 보이는 어린 상주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정씨는 어린 상주가 불쌍해 보였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쳤답니다. 주모, 방 하나 주시오. 정씨는 주모가 내준 방 안에 들어 누웠어요. 주모가 가져다 준 따끈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나니 정씨는 밖에서 떨고 있는 상주가 생각났답니다. 거참 어린 나이에 안 되었단 말이야. 정씨는 상주를 불러 밥이나 한 끼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모를 불러 뜨끈한 국밥과 함께 상주를 불러달라고 하였어요. 어린 상주가 방문을 열자 주모도 상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린 상주는 시퍼레진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자, 앉아서 이 국밥 한 그릇 드시게. 정씨는 상주 앞으로 상을 밀어주었지요. 순간 상주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어찌... 상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정씨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얼른 황천길로 가야지. 정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머니 속에 든 돈을 만져보았지요. 주모, 한양까지 갈 여비가 어떻게 돼요? 상효랑 상효궁까지 함께 보내자면 말이오. 정씨의 말에 주모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왜요? 댁이 보내주실라우? 아, 글쎄, 얼마냐니까. 정씨는 대답을 다그쳤어요. 주모는 잠깐 생각을 하고선 말했는데 그것은 정씨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같았답니다. 정씨는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여 힘들게 마련한 돈인데 이렇게 다 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린 상주가 너무 안 돼 보여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보게 상주, 자네가 이 국밥을 다 먹는다면 내가 여비를 구워주지. 정씨는 어린 상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어요. 어린 상주는 돈을 구워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지요. 그래서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치웠답니다. 명심하게, 이것은 내가 구워주는 것이야. 나는 저 전라도 항마을에 사는 정씨라고 하네. 정씨는 종이에다가 집 주소를 적어준 다음에 상주에게 돈을 건넸답니다. 돈을 받아든 어린 상주는 정씨에게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상주는 사람을 사서 상제를 태워 한양으로 향하였어요. 정씨는 상제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자신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몇 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정씨는 가진 재산이 없어 남의 집 품팔이를 다시 시작하였어요. 논에서 허리가 휘어져라 피를 뽑고 있는데 누군가 정씨를 불렀지요. 이봐, 정씨, 누가 자네를 찾는구먼. 정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논두렁으로 나갔답니다. 가마에 어떤 젊은이가 타고 있었는데 척 보아하니 양반집 사람이었지요. 멋진 가마에 가마꾼이 6이나 있고 말도 있었답니다. 뉘신데 저를 찾습니까? 정씨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는 단양에 새로 부임한 군수요. 가마에 탄 젊은 군수가 입을 열었지요. 정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였어요. 당신이 혹시 전라도 항마을에 사는 정씨가 맞소? 정씨는 이 젊은 군수가 자기를 알고 찾는 것 같아 발뺌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마을에 사는 정씨가 맞습니다만. 정씨가 머리를 조아리자 젊은 군수는 가마에서 내렸답니다. 그러더니 군수가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정씨가 맞절을 하였지요. 아이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젊은 군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씨를 바라보았어요. 정씨는 가만히 군수의 얼굴을 뜯어보았지요. 그때 어르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불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수의 말에 정씨는 그제서야 알아보고 손뼉을 쳤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의 그 어린 상주가 이렇게 자라 군수가 되었구려. 정씨는 자기 일처럼 몹시 기뻐하였지요. 어르신, 이제야 찾아뵙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젊은 군수는 가마 속에 넣어온 돈주머니를 꺼내들었어요. 그 전에 빌렸던 돈입니다. 군수는 정씨에게 돈주머니를 건네주었어요. 정씨는 손을 저으며 받기를 사양하였지요.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 나는 이대로가 편하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제가 군수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어르신께 드리려고 모아온 돈입니다. 이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젊은 군수는 한사코 마다하는 정씨에게 돈 주머니를 쥐어주었어요. 정씨는 군수의 성의를 생각하여 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농과 밭을 사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젊은 군수는 그 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씨를 찾아와 의견을 묻곤 하였지요. 이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 갔답니다. 메밀묵을 좋아한 도깨비들. 전라도 곡성 땅에는 섬진강의 물줄기인 순자강이 흐른답니다. 이 순자강 근처에 있는 마을에 마천목이라는 소년이 살았지요. 마천목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어요. 마천목은 날마다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강물이 깊고 물살이 세니 물에 들어가면 위험할 거야. 마천목은 순자강에서 고기를 잡기엔 너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물보다는 낚싯대를 써서 고기를 잡았지요. 어느 날 마천목은 한나절을 앉아 낚시질을 했지만 겨우 붕어 몇 마리를 낚았을 뿐이었어요. 큰 잉어를 잡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걸리네. 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마천목은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강가를 떠났어요. 집에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했지요. 마천목은 고개를 넘다가 길에서 이상한 돌을 주웠답니다. 어른 주먹만한데 파란 빛이 났지요. 희한한 돌이네. 집에 가져가야겠다. 마천목은 돌을 주머니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니 밤이 되었답니다. 마천목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마천목은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왜 이리 시끄럽지? 어디 불이라도 났나? 마천목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마천목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답니다.
바깥이 이처럼 시끌벅적한데 집안 사람 가운데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지.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 소리가 들리는 걸까? 마천목은 궁금함을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희는 깊은 산에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예? 도깨비들이라고요? 아,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집안 식구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천목 대장군님께 볼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마천목 대장군? 나는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대장군이라니요. 저희 도깨비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압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대장군이 되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분이십니다. 저희가 대장군님을 찾아온 것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오는 길에서 주운 그 파란 돌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대장군님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파란 돌은 왜 돌려달라는 것이에요? 예, 말씀드리지요. 파란 돌은 우리 대장입니다. 어쩌다가 돌로 변해버렸는데 우리가 가져가 신통력을 부려 도깨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마천목은 도깨비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어요. 그 대신 도깨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였지요. 나는 순자강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요. 돌로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지요. 1시간 뒤에 강가로 나와 보시지요. 말을 마친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마천목은 1시간 뒤에 강가로 나갔답니다. 그 사이에 도깨비들은 벌써 어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돌을 쌓아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어장에 몰아넣어 쉽게 잡을 수 있었답니다. 날마다 아버지에게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 마천목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도깨비들이 고마웠지요. 마천목은 도깨비들에게 파란 돌을 돌려주며 말하였어요. 어장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가 메밀묵을 쑤어다 줄 테니 오늘 저녁 때 어장에 모이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어요. 그날 저녁 도깨비들은 순자강 어장에 모여들었어요. 마천목이 메밀묵을 쑤어 솥째 들고 오자 도깨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지요. 도깨비 가운데는 조금 늦게 와서 메밀묵 맛을 전혀 보지 못한 도깨비도 있었답니다. 이 도깨비는 잔뜩 심술이 나서 자기가 쌓은 돌을 빼내버렸어요. 그러나 워낙 큰 어장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데 지장을 주진 않았지요. 도깨비와 흥정을 벌인 소년 마천목은 뒷날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고 대장군이 되어 전라도 병마절도사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랍니다. 보석 먹은 거위. 유명한 학자 윤회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인물이었어요. 윤회가 젊었을 때 일이랍니다. 학문에 마음이 쏠린 그는 옷차림 같은 것에 그다지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으므로 남이 보기에는 가난한 시골 사람 그대로였어요. 한 번은 나그네가 되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까스로 한 주막을 찾아 들어가는데
주막 주인이 보니 그 꾀죄죄한 모습이 돈도 없는 사람 같아 재워주지 않으려고 마침 방이 다 차서 드실 곳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어요. 방이 없으면 아무 데서나 좀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윤회는 어서 아픈 다리를 쉴 생각으로 사정을 하였지요. 방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주인은 무뚝뚝하게 대꾸하였어요. 방이 없으면 헛간이라도 좋으니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윤회는 거듭 간청을 하였지요. 보아하니 남루한 꼴을 한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리 마음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하여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답니다. 헛간이라도 좋다면 좋을 대로 하시구려. 하고 거적 하나를 주며 흙바닥에서 자고 가도록 해주었어요. 윤회는 저녁을 먹고 마당가 헛간에 앉아 있노라니 처량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춥지 않은 때라 방이 아니더라도 잘 수는 있었지만 장사치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윤회가 달을 바라보며 거적 위에 앉아 있노라니까 그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엉덩이를 뒤뚝거리며 윤회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지요. 윤회는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므로 거위가 가까이 오는 것이 반가웠어요. 거위는 땅바닥에 뭔가 먹을 것이라도 없나 하고 찾고 있었지요. 네 주인은 심사가 고약하여 기르는 짐승에게도 먹이를 제대로 안 주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주인 사나이가 얄밉고 거위가 가엾어 보여 멍하니 거위의 거동만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때 주막집 딸인 듯한 어린 계집아이가 졸랑졸랑 뜰로 나왔답니다. 아이는 윤회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무엇인지 동그란 구슬 같은 걸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놀라 떨어뜨린 걸 찾느라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을 더듬고 있었지요. 윤회는 그때 거위가 무언지 꿀꺽 집어삼키는 걸 보았답니다. 딸아이가 떨어뜨린 구슬을 먹인가 하고 집어먹는 것이었지요. 딸아이는 손으로 마당을 이리저리 쓸어보다가 구슬이 없는 걸 보고 으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에서 주인이 나왔답니다. 아버지, 내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 딸아이가 우는 소리로 말하였어요. 뭐?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니? 그 보석을 잃어버렸단 말이냐? 주막 주인이 큰 소리를 쳤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고 주막 주인은 그 구슬이 금세 없어질 리 없으니 이건 틀림없이 헛간에 있던 나그네가 몰래 집어 감춘 것이라고 하면서 윤회에게 진주를 내놓으라고 야단을 쳤지요. 나는 그런 걸 가질 사람이 아니오. 하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금방 보는 데서 떨어뜨렸는데 구슬이 온데 간데 없으니 집어 감춘 게 아니면 귀신이 가져갔단 말이냐고 윤회를 꾸짖고는 날이 밝으면 관가에 고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주막 주인은 밧줄로 윤회를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나 윤회는 항거하지 않고 잠자코 묶인 채 앉아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주인장, 내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묶여서 밤을 새우는 건 좋소마는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소.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뭐라고? 남의 보석을 훔치고도 할 말이 있단 말이오?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저 거위를 내 곁에 묶어두시오. 둘이 같이 밤을 새리다. 주인은 픽 웃으며 혼자 묶여있기는 싫은가 보군.
거위야, 발목만 매놓으면 될 터이니 그렇게 하구려. 하고 노끈으로 거위의 다리를 묶어 윤회 곁에 매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새기가 바쁘게 주인은 관가에 도둑 맞은 일을 알리려고 하였어요. 이때 윤회가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관가에 알리기 전에 저 거위의 똥을 조사해 보시오. 찾는 것이 있으리다. 주막 주인이 거위의 똥을 조사해 보니 어젯밤에 잃어버린 진주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주막 주인은 그제야 잘못해서 나그네를 도둑으로 몬 것을 후회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였지요. 정말 손님을 잘못 보고 이런 실례를 하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윤회는 허허 웃으며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났어요. 되었소. 내가 당신을 잘못 보고 묵어가려고 한 것이 잘못이오. 윤회는 이렇게 비꼬아 말하였어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우리 집 거위가 그걸 집어먹은 줄 아셨으면서 왜 진작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이런 실례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인의 말에 윤회는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허허, 그야 어제 저녁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소마는 당신이 내 말을 단번에 고지 듣고 오늘 아침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를 의심해서 이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라보고야 말았을 것 아니오. 그렇게 되면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다가 진주를 먹은 탓으로 목숨이 끊어졌을 게 아니오. 그래서 내 잠자코 있었던 것이오. 이 말의 주인은 다시 한번 간복하고 윤회 앞에 공손히 절을 하였답니다. 할아버지를 살린 누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개를 자식처럼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지요. 어느 날 고개 너머에 사는 할아버지 친구네 집에서 잔치가 열렸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앞세워 잔치집으로 갔답니다. 잔치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밖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렁이는 할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잠을 자며 기다리기로 하였지요. 그때 대문이 열리면서 할아버지가 나왔답니다. 누렁아, 이것 좀 먹어라.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배가 고팠을 게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고기를 잔뜩 꺼내 주었어요. 체하니까 천천히 먹어라.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한참 만에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그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기 시작하였지요. 누렁이는 비틀거리는 할아버지를 따라 걸었답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햇살도 따스한 게 더없이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에헴, 기분이 좋구나. 할아버지는 손을 휘휘 저으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다 힘이 들어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기분이 참으로 좋단 말이야. 여기에서 한숨 자고 가야지. 누렁아, 너도 여기 와서 한숨 자려무나. 할아버지는 풀밭에 벌렁 드러누웠어요. 그리고는 금세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하였지요. 누렁이도 안심하고 할아버지 곁에서 잠을 잤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렁이는 뜨거운 기운이 느껴져 번쩍 눈을 떴어요. 아니나 다를까 뒷산 숲에서 불이 난 것이지요. 새빨간 불길이 활활 타올라 온 산을 뒤덮었답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할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번져오기 시작하였어요. 다급해진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물고 흔들기 시작하였어요.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깨우기 위해 크게 지저대었지요. 하지만 깊게 잠든 할아버지는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누렁이는 목청이 터지도록 지저대었어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지요. 불길은 점점 거세져서 할아버지를 위협하였어요. 누렁이는 재빨리 근처에 있는 시냇가로 달려갔답니다. 맑은 시냇물 속으로 풍덩 뛰어든 누렁이는 털이 물에 흠뻑 젖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누렁이는 몸이 젖은 채로 얼른 할아버지에게로 뛰어갔지요. 그리고는 젖은 몸을 할아버지의 몸에 문지르기 시작하였어요. 몸에 물기가 마르면 다시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할아버지의 몸이 물에 젖을 때까지 누렁이는 수십 번도 더 냇물로 뛰어들었어요. 마침내 할아버지의 몸이 물에 젖자 누렁이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풀밭 주위를 뒹굴기 시작하였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였어요. 누렁이는 다시 냇물 속으로 뛰어들어 몸에 물을 적셨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누렁이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풀밭에서 이리저리 뒹굴었어요. 누렁이는 자신의 털이 점점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풀밭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잠시 후 천신만고 끝에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였어요. 뒷산이 홀랑 타버리고 누렁이의 털도 다 타버렸지요. 불길이 잡히자 누렁이는 힘이 빠져 털썩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누렁이의 눈에 아무것도 모르고 달게 잠을 자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누렁이는 전 먹던 힘을 다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누웠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좀 더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핥더니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잠결에 누렁이가 얼굴을 핥은 것을 느꼈지요. 그래. 집에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부시시 눈을 뜨며 일어났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할아버지는 탄내가 너무 심해서 얼른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뒷산이 새까맣게 타고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언덕배기가 모두 타버렸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자리만 성한 채로 있었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옷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렁아,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누렁이를 찾았답니다. 이상하네. 멀리 안 가는 녀석인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땅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났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손에 무엇인가가 잡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누렁아. 몸이 온통 새까맣게 타버린 누렁이가 보였던 것이랍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누웠던 자리만 멀쩡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아이고 누렁아, 네가 나를 살리자고 너의 몸을 불에 태웠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울어도 아픈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새까맣게 탄 누렁이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보며 살아야겠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앞마당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밥도 놓아주고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 가져다 주었지요. 그렇게 누렁이의 혼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